자, 안녕. 이번 시간은 우선은 클리닉을 대체해서 독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겨울방학 때 집중을 하자고 수업을 만든 어떤 강좌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는 독서 중에서 과학 지문과 인문 지문 하나를 분석할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다음에 당연히 문제를 풀어봤겠지. 선지에 있어서 각 지문 안에서 어떻게 선지와 연결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면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한번 간단하게 보고서는 정리를 선생님이 좀 할게. 자, 우선은 앞에는 다들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인 오로라는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자, 새벽의 여신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오로라라는 게 지금 핵심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극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붉은 빛을 낸다고 해서 적기라고 불렀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인다네. 자, 이런 것들은 약간의 통념을 벗어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자, 이게 지금 과학 지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중심이 되지.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지구에 있는 공기 입자와 충돌해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낸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하겠어? 밑으로 서술해 내려가겠지. 이 현상은 태양의 활동과 자기 폭풍, 지구 주변의 자기장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밑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야. 오로라를 일으키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다.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다.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기체 입자들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전하를 가진 전자로 분리되지만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아 중성을 띤 플라스마 상태가 된다. 이 플라스마 입자들은 태양의 대기에서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되는데, 아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양풍이라는 게 바로 이 플레어를 얘기하는 거겠네. 그치?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자기장 밖에서 흩어지지만, 자, 이렇게 대부분은 뭐뭐하지만 일부는 들어온다. 이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문장들이지. 자기력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지금 자기력선이 뭔지 몰라도 돼. 하여간 이걸 따라 움직인대. 우선 자기와 관련된 거겠지. 그런데 수백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자기폭풍. 자, 이거 자기폭풍 어디서 봤었지? 위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야. 자, 자기폭풍에 의해 수킬로 볼트의 고에너지로 가속화된다. 수킬로볼트의 고에너지로 가속화된대.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양자기극 부분으로 쏟아진다. 이렇게 나왔네. 자,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정리를 좀 잠깐 하면 오로라는 지금 어때?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해서 다양한 빛을 낸다. 이게 오로라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오로라를 지금 발생시키는 건 지금 뭐였어?
태양풍이었지. 그치? 고온 환경에서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된대. 고온 환경에서는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된대. 뭐가? 기체 입자가. 양이온은 누가 봐도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된대? 중성인 상태가 된대. 태양에 플레어가 있을 때 플라스마 입자가 대량 방출된다. 그래서 이 플레어가 아까 전에 뭐였어? 폭발 현상이었지. 태양 대기에서 폭발 현상이 있을 때 플라스마 입자가 대량 방출돼. 그래서 태양풍 중 일부가 지구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자기력선을 따라 자기 폭풍에 의해 고에너지로 가속화되게 돼 있어. 자, 자기 폭풍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1문단에서 중요하게 확인을 했던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 자, 자기 폭풍에 의해서 고에너지로 가속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력선에 따라 양자기극 부분으로 쏟아진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은, 자, 쏟아져서 하강한 입자들은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하면서 질소 2개가 나왔어.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자, 가끔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해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온화라는 거. 자, 우선 생각을 해볼까? 이온화라는 게 뭐냐면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것을 의미해. 자, 원자는 아까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랬지. 원자는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그렇게 되면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겠지.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는 걸 뭐라고 그래? 양이온이라고 한다. 뭐 하여간 어느 정도 그 상식적인 부분으로 과학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자, 이런 것도 지금 모르면 그냥 우선 내려가면 돼. 어떤 상태, X 상태로 만든다 라고 해놓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를 읽어보면은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자, 들뜬 상태도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 자, 들뜬 상태라는 것은 그 원자,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원자는 그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는 각 에너지를 갖고 있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자, 일반적으로 전자들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려고 그래. 자, 어떤 에너지 상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려고 한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해. 가끔 학생들은 이 바닥을 지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아니, 지상이면 지상이지 바닥이라는 말로 표현할 리가 없잖아. 그치? 자, 바닥 상태가 바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외부에서 가해진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커질 수가 있어. 자, 외부 에너지로 인해서 자, 에너지가 높아질 수가 있어. 에너지가 낮은 상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바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들뜬 상태가 된다. 이 들뜬 상태의 전자는 당연히 다시 아까 말했던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바닥 상태로 가려고 하겠지. 그치? 자, 이 과정에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치?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복사 붕괴라고 한대. 복사 붕괴. 자,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 움직이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데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이거 지금 상대 서술어니까 꼭 선지나 문제로 출제되는 거지. 클수록 에너지가 클수록 짧은 파장에 빛을 방출한다. 그랬어. 자, 우선 에너지가 클수록 짧은 파장에 빛을 방출한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자, 지금 위에서는 질소와 산소라는 얘기로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질소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3.914 어쩌구의 자색광, 4. 어쩌구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한편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이 전자는 에너지가 적어서 하여간 이 적다, 높다, 많다 이런 것들은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상대서술어. 다른 분자를 이온화하지는 못하지만 뭐뭐하지 못하지만 산소 원자를 들뜨게는 한대. 그래서 들뜬 산소 원자는 이러면서 지금 두 개를 얘기한 거야. 질소 분자는 어떻고 산소 원자는 어떻고. 근데 여기 앞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준 안전 상태로 전이한대. 자, 전이가 아까 계속 어디서 나왔어? 이 바닥 상태, 들뜬 상태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들뜬 상태가 있다면 바닥 상태가 있고 준 안정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안정으로 보면 바닥을 요 중간이 준 안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산소 원자는 준 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5. 어쩌구의 녹색광을 방출한다. 준 안정 상태의 산소 원자는 준 안전 상태였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6. 어쩌구의 적색광을 방출한다.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요런 거 부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문제 연결시킨다. 왜? 부사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쓰는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알고 있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복사분계의 하나이다. 자, 아까 얘기했지. 정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걸 뭐라고 한대? 복사분계라고 한다. 산소 원자의 복사분계에 걸리는 시간은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째가 0.74초. 자, 여기 보면은 0.74초쯤 걸린다가 아니고 0.74라고 아예 단정을 지었어. 그리고 적색광을 방출하는 두 번째 과정이 약 110초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여기 녹색광, 그 다음에 적색광이 있어. 위에서 잠깐 확인 다시 하고 올라갈게. 자, 맨 처음에는 녹색광은 준 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녹색광이 만들어지는 거고, 준 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적색광이 만들어져.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여기서 들뜬 상태에서 준 안정 상태로 가면서 녹색광이 나오는 거고, 준 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적색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적색광은
두 번의 과정을 걸쳐야 되는 거지. 들뜬에서 준안정, 준안정에서 바닥으로.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됐지? 그런데 복사분계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자,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을 한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버려. 그래서 빛의 방출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이 없어야지만 복사 붕괴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대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밀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충돌이 증가하고, 그러면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겠지. 따라서 인과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기 밀도가 낮아야 하고, 자, 이런 거 다 상대서술어니까 다 중요하다. 녹색의 오로라는 고도 100에서 250에서 발생하고, 적색의 오로라는 대기가 희박해야 돼. 대기가 희박해야 돼. 대기가 희박해야지만이 밀도가 높지 않을 거고, 그치? 밀도가 낮고, 그래야지만이 안정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 많이 부닥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두 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해됐어?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정리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 자, 두 번째 걸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우선은 오로라가 나타나는 원리는 그러니까 복사 붕괴가 되겠지. 그치? 복사 붕괴.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내용을 잠깐 이해를 하고 와야겠네. 왜냐면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을 하는데 대기 밀도는 낮아야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 대기 밀도가 낮아야지 입자들끼리 뭐가 일어나지 않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위의 내용과 연결될 테니까 여기 자기력선을 따라서 자기극 부근으로 쏟아져 내리게 되면, 자, 뭐가 하강한 거야? 자기력선을 따라서 플라스마 입자가 하강을 했겠지. 그래서 뭐해?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뭐해? 충돌하겠지.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 기체들을 이온화하고 들뜬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억나지?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 질소 이온화 과정에서는 이온화는 당연히 전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방출된 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산소를 들뜨게 한대. 그래서 산소는 들뜬 상태에서 준안정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0.74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녹색광을 방출한다. 그리고 100에서 250km의 상공에서 일어나고, 바닥 상태로 갈 때는 약 110초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적색광을 방출하면서 얘는 250km 이상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억나지? 자, 그러고 또 하나,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질소에 대한 얘기였다면, 들뜬 상태의 기체가 바닥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들뜬 상태의 질소는 바닥 상태로 전이를 해. 그럼 여기는 지금 산소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지금 질소에 대한 얘기지.
자, 질소는 뭐였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면서 자색광과 청색광을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우선은 지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자, 자기력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 그림을 주목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 그림을 주목하면서 미리 아마 이해를 한 사람은 알겠지만 자기력선이 강한 부분이 지금 이 A가 되는 거지. 약한 부분이 B가 돼. 그러면 태양풍이 강하면 이 A에서 잡히고 약하면 B에서 잡히겠지. 그치? 강하면 A에서 잡히고 그래서 A에서 C로 그 다음에 B는 D로 이렇게 연결돼서 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 오로라는 극지방보다 위도 60 또는 80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구 자기장의 강도 및 지구 자기극과, 그럼 여기는 자기장과 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야. 자, 극과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요 그림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요것도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나침판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있잖아. 우리가 자석을 보면 마찬가지로 지구도 N극과 S극이 있어. 이 N극과 S극을 바로 자기극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구의 자기극은 지구의 북극이나 남극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그래서 자기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시작되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자기력선이 시작된 거잖아. 그래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 그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겠네. 그치?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그치? 이렇게 자기력선이라는 건 자기력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향을 이어놓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이해되지? 자, 다시 그림에서 AB 자기력선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아까 얘기했어. 이게 약하고 이게 강하다.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광풍이 끌어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력선의 A는 B에 비해서 고에너지의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 만약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날아오면 그 입자들은 자기력선 B를 따라 이동하면서 D 지역에 오로라를 발생시키지만 강하면 A에 끌려서 C 지역에서 보다 강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지구의 자기극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극은 어때? 계속 변화한대. 그래서 그 지리상 북극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서 옛 이야기까지 잠깐 언급을 하고서는 끝났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정의 강도와 자기 북극의 위치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러면서 내용이 끝났네. 자, 정리하고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부분. 자, 오로라 발생 지역과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 중요했던 내용은 주로 위도 60이랑 80도에서 일어나며 안쪽의 자기력선의 강도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더 강한 태양풍을 끌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극이 지리상 북극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뭐 요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내용. 자, 우선은 이 수업을 하는 취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독서를 할 때 문제만 풀기 때문에 이 문제만 푸는 독서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아마 뒷장에 보면 답이 없을 텐데 선생님이 답은 얘기할 텐데 나머지 선지는 왜 그런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 나머지 선지가 왜인지 선지의 이유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선지의 이유를 2번을 읽던 3번을 읽던 5번을 읽던 선지의 이유를 찾아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풀어봤겠지만 답부터 얘기를 합니다. 답만 설명을 할 겁니다. 답만 설명합니다. 자, 우선은 1번의 답은 지금 4번입니다. 자, 여기는 질문과 답을 연결하는 문제야. 그치? 오로라와 자기 폭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얼추 보면은 그냥 답인 것 같아. 근데 생각을 해봐. 자, 고에너지의 태양풍은 그랬어. 고에너지의 태양풍은 자기장의 강도가 강한 자기력선에 붙잡힘. 자, 봐봐. 여기 그 태양풍과 관련해서 오로라와 자기 폭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지금 이문단 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고 자기장의 강도가 강한지 약한지 이 강한지 또는 약한지는 마지막 문단이었지 이건. 그치? 마지막 문단에서 지금 자기 긋과 그 다음에 자기장 얘기하는 부분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자기장의 강도라는 건 지금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고에너지의 태양풍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정확히 연결을 해서 답지를 우리가 구성한다고 치면 태양풍이 서브스톰이라고 하는 자기 폭풍에 의해서 고에너지로 가속화되면서 오로라를 발생시키게 된다. 당연히 이 중간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하여간 이렇게만 나왔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자기장의 강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는 말이 안 된다. 정확하게 질문과 연결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지. 이 답 자체가 내용 안에 있다 없다만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답 4번. 그 다음에 2번을 볼게. 자, 2번의 답 4번입니다. 또 들뜬 상태의 기체끼리 충돌하여 바닥 상태가 될 때까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자,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자, 아까 전에 3문단에서 보면 기체 입자들끼리 충돌하면 들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어. 그치? 여기 지금 분명 충돌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기체 입자들끼리 충돌을 한다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빛은 방출할 수가 없는 거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앞에 복사 붕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방출할 수 없는 거겠지. 그치? 충돌한다 땡. 자, 3번. 오로라의 원리를 보기와 비교하여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답은 지금 3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오로라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은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귿과 대응된다. 이렇게 말했어.
그치? 자,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것은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치?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과 대응된다고 그랬는데, 자, 디귿은 보면은 진공관이야. 그치? 진공관이라는 건 지금 뭐 혹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체 입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진공 상태니까. 그치? 그래서 형광 물질이랑 기체 입자가 아닌 형광 물질과 충돌한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전자빔은 형광면에 발라놓은 형광 물질과 충돌하는 거지 기체 입자와 충돌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대응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지금 4번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며,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붕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붕괴 시간도 달라진다? 아니지. 아까 전에 보면은 정확하게 걸린 시간이 0.74초. 맞나? 하여간 두 번째는 뭐 110초였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을 얘기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걸린 시간이 더 달라진다라는 거. 걸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지금 나머지 선지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와 관련해서 꼭 두 번, 세 번을 읽던 간에 이해를 하고 와야지만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질문을 만들어 오던지. 자, 뒤로 넘겨서 자, 과학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인문이 나와 있는데 인문은 선생님이 읽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 중에 요 정도를 읽고 이해를 못한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진 않고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 자, 정리만 하고 끝나니까 잘 따라와요. 자, 우선은 그 관악이라고 하는 인재 양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설 입시 기관인 사학이 뜨게 됩니다. 사학. 그래서 관악을 어떻게 하면 재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조선시대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 문제 상황은 미리 좀 얘기를 했지만 관악 입장에서 목적은 뭐야? 인재 양성이야. 근데 16세기 이후에 폐단이 일어나 서울에서는 거기 보면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균관, 그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직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미달됐겠지. 지방은 향교가 있었어. 근데 이 향교에는 양반과 평민의 자제들이 섞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대. 누구의 불만이겠어? 그러면 양반 자제들의 불만이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말할 때 보통은 관직은 누구만? 양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은 길은 다 열어주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평민에게도 열어주고 있었다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이 그러니까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면서 사학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학이 침체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사학에서 관료를 선발하게 되겠지. 그래서 관학의 침체는 더욱더 심하게 됐다. 이게 지금 관학의 문제 상태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문제로는 과거제가 있는데, 과거제는 말 그대로 관료를 선발하는 입시 제도지. 근데 인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돼. 그리고 합격에만 골몰하는 풍토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능력 또는 결과 위주의 평가 방식이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때 보면은 뭐 답안지를, 모범 답안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대. 그러니까 그만큼 학문적인 자질이 많이 떨어졌겠지. 그러고 이런 답안지나 아니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했을 테니까 교육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유영원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유영원은 우선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고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두 개를 제시해. 하나는 공거제, 하나는 균전제. 자, 공거제는 뭐냐면 관학을 개편하는 거야. 당연히 양반과 평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읽어보면은 이숙을 거쳐서 15세까지는 서울에서는 방상. 간단하게만 적을게. 여기서는 향상.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또 뭘 해? 위에서는 사학을 거치고 여기는 읍학을 거치고 뭐 하여간 이래서 또 1년은 여기 중학을 거치고 여기는 영학을 거친대. 뭐 이거 단계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돼. 그래서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런 다음에 이 태학에서는 선발을 하는 거야. 그 예전에 보면은 1차 합격자를 진사라고 했거든. 그 진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 그래서 이 중에서 7에서 9품을 관직 7에서 9품을 임명한다.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라고 유영원이 개혁안을 낸다 이거야. 자, 이러한 개혁안을 냈다. 이것으로 인한 어떤 효과나 기대는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애고 특정 지역이 득세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전국 각지가 교화되니 이상국가의 면모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우선은 공부를 해야 되는 유생이나 아니면 선비들이 학문에 온전히 정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면서 균전제도 이야기를 해. 균전제는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적 토지를 국유화시켜서 재분배시키자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사농공상이 아니고 선비를 우대하자. 다시 말해서 선비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이거는 공거제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재정 뒷받침이 돼야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나 문화의 공적 소유, 사적 소유의 개념을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꿔야만이 뭐한다? 이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여간 끝에를 보면 알겠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실현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분석을 해보면 당시의 현실을 잘 분석했고 정치 태도를 반영하려는 그 시도가 아주 주목할 만했다. 그래서 그만한 가치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보면 알겠지만 각자가 읽어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선생님은 봅니다. 자,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자, 1번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유영원은 토지의 사적 소유 제도를 바탕으로 선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 딱 봐도 사적 소유 제도를 바탕이 아니고 뭐야? 공적 제도를 바탕으로. 이게 곧 균전제의 핵심 내용이었지. 기억나지? 자, 넘어가겠어. 2번 A에 대한 이해. 자, 이거 A는 앞에 공거제와 관련된 그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각 단계에서 선발 과정을 거쳐 진사원에 들어가게 한 것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자, 여길 보세요. 보통 이 앞부분이 맞으면 대부분 쭉 따라가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진사원에 이 들어가게 한 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거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특정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거야? 여기가 말이 안 되지. 그치? 이러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진사원에 들어간 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하여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진사원에 들어가면 이거는 엄격한 선발을 하겠다. 실무 능력 위주로 뽑겠다. 지방의 지역 세력이 득세하는 걸 방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뒤로 왔어야 되는 거지. 그치? 틀렸네. 자, 마지막 3번 문제. 자, 기역 공거제와 그 다음에 지금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낭천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 천거한데. 천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요건 얘기하겠습니다. 천거는 추천이야. 추천해서 운영하자 이거야. 그치? 관료 선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낭관이라는 어떤 직책이겠지. 낭관이 주로 서울에 거중하는 유생을 6품 이하의 관직에 추천하는 제도다. 이렇게를 얘기했어. 그 전에는 음서제가 있었는데 고위 관료의 자녀가 추천되는 이런 문란해진 상황이 왔었다. 이런 내용까지 있네. 자, 그러면 답을 보면 3번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 모두 관료로 선발되기 위해 요구되는 신분적 제약을 강화한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기역 이거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양반과 그 다음에 평민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양반만 된다라는 어떤 신분적 제약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완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선은 빠르게 해서 50분 안에 끝내서 모두가 좀 다들 부담 갖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온 편도 있는데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직접 현강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질문 받아서 확인시키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자, 수업 시간에 봐요.